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은 올 한 해 증시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폐장일이었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그래도 다행히 엿새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며 체면을 차린 채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올 2월 2일에 1891선으로 첫 거래를 시작했던 코스피 지수는 글로벌 위기라는 경랑에 휩쓸리며 떠밀리다가 결국에 1120선의 자리를 잡고 2008년 증시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연초에 기대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마무리였는데요. 자, 오늘 센 경제 현장에서는 KT와 KTF 간의 조기 합병 관련 소식 그리고 10대 건설사의 내년 공급 계획 전망에 관해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통신업계와 증권가에서 KT와 KTF가 조기 합병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상당히 설득력 있게 돌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이규진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석재 신임 KT 사장이 1월 14일 취임과 동시에 합병을 추진한다는 게 골자인데요. 어떻게 될까요? 네, KT와 KTF가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서 합병기를 할지는 이석재 신임 사장의 판단과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 합병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단언하기 힘든데요. 다만 현재 대내외 여건은 합병에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두 회사 합병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남중수 전 사장이 심의를 기울여 추진하던 경영 혁신 전략이었는데요. 실제로 남 전 사장은 지난 10월 달에 이사회를 열어서 합병기를 하려고 했고요. 그런데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면서 결국 영어의 몸이 돼버렸습니다. 합병기를 하려고 했다는 것은 이미 KT와 KTF가 합병 준비 작업을 끝내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1년여 넘게 합병 작업을 진행해 왔고요. KT 전산 부분도 분리했습니다. KTF 직원들의 직급과 급여 체계를 KT식으로 다 만들어 놨고요. 남은 문제는 이 신임 사장이 남 전 사장의 경영 전략을 그대로 계승할 것인지, 그리고 지난 10월과 대내외 여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입니다. 네. 자, 이 신임 사장은 그럼 원칙적으로는 이제 합병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듯한데요. 사실 저조차도 그 집에 집 전화가 없습니다. 이제 이동통신 전화만으로 쓰고 있는데요. 이처럼 이동통신 전화라든가 인터넷 전화 등이 시장을 잠식하면서 이제 KT의 어떤 캐시카우 역할을 했던 집 전화 부분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등 창사 이래 최대 경영 위기를 맞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돌파구로서 어떤 뭔가 선택을 할 시점인 것임에는 분명한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KT는 매출이 11조 원대로 정체돼 있고요. 그래서 KTF와의 합병을 통해서 현금을 더 많이 확보하고 투자력을 키우고 유무선 통합으로 시너지를 내겠다는 전략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합병을 하게 되면 양사의 매출을 합쳐서 17조 원이 넘게 되고요. 이익도 2조 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유무선 통합 서비스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도 있고요. 통신업계의 글로벌 트렌드인 컨버전스, 즉 융합 흐름과도 일치합니다. 차이나텔레콤 등 중국의 통신 대기업들은 지난 가을에 유선과 무선 회사끼리 짝짓기를 해서 세계 회사로 합쳤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사장 역시 원칙적으로 합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입니다. 남은 문제는 시기입니다. 언제 하느냐가 남아있는 고민이란 얘기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대내외 여건이 함께 무르익는 게 중요할 텐데요. 조기 합병에 우호적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호의적이 않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네. 우선 합병 비율이 문제입니다. 지난 10월 합병 결의를 추진할 때는 KT와 KTF의 목표 합병 비율이 1대 0.6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양사의 주가 비율은 1대 0.8입니다. 이렇게 되면 KTF 주가가 높은 건데요. KTF 지분 10.4%를 보유하고 있는 NTT 도코모가 합병 뒤에 최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일단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금융위기가 실물 경기를 위축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2조 원 이상이 되는 합병을 서두르게 되면 그만큼 투자 이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가 IT 업계 투자 확대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과 배치되는 것이죠. 정치적 감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신임 사장이 과연 무리수를 두려고 할지 의문입니다. 또 합병은 필연적으로 인력 구조 조정을 수반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KT 직원 수는 3만 6천 명인데요.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이 20%로 다른 통신 기업들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따라서 인력 감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합병을 하는 한 1만 명 정도가 분사나 명예퇴직 등으로 KT를 나가야 한다는 얘기마저 돌고 있습니다. 만약 합병 과정에서 대량 가문 사태가 벌어져서 노조가 크게 반발한다면 이 신임 사장의 입지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신임 사장이 남중수 전 사장의 작품인 합병을 수정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이석재표 합병으로 만들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신임 사장이 다른 현안들을 제쳐둔 채 여러 리스크가 따른 합병을 취임과 동시에 곧바로 추진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자, 이래저래 넘어야 될 산들이 참 많은 그런 상황이군요.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의 이규진 기자로부터 자세한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CN중공업의 워크아웃이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다.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CN중공업 채권단이 CN중공업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을 거부하면서 회생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김민영 기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CN중공업 채권단이 왜 긴급자금 지원을 거부하는 것인지 그 부분부터 설명 부탁드리죠. 네, 채권단 사이에서 각각 얼마를 지원할 것이냐에 대해서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CN중공업은 우리은행, 메리츠화재 등으로 구성된 채권단에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긴급자금 150억 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우리은행을 필두로 한 은행 채권단과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화재가 지원자금 분담 비율에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행 채권단은 CN중공업에 가장 많은 대출을 해준 메리츠화재가 150억 원 중에 75.6%, 그러니까 약 113억 원 정도 가량을 부담하라고 요구했는데요. 메리츠화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은행권이 요구한 긴급 자금 지원 분담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나중에 워크아웃이 본격화될 때도 같은 비율로 대규모 자금을 지원해야 하는데요. 이게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키를 쥐고 있는 메리츠화재가 오늘 또다시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메리츠화재는 오늘 CN중공업에 대한 자산 실사를 진행하면서 은행들이 150억 원의 긴급자금을 먼저 지원하고 실사하는 과정에서 워크아웃을 중단하면 은행들이 지원한 150억 원에 대해 손실을 부담하겠다는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채권단은 지원자금 분담 비율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촉법이라고 하죠. 여기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변경은 불가능하다면서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긴급자금 지원을 일단 유보한 채 실사를 먼저 벌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실사 결과 존속가치가 높으면 그때 다시 자금 지원 비중을 검토하고 그렇지 않으면 청산하겠다는 것이죠. 결국 은행 채권단이나 메리츠화재나 CN중공업을 회생시키기 위해 추가로 자금 지원을 했다가 그 돈마저 떼일까봐 서로 몸을 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긴급자금을 지원받지 못할 경우에 CN중공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CN중공업은 지금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당초 이 자금으로 배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설비인 플로팅 도크를 구입하고 협력업체에 자금을 결제해줘서 조선소를 다시 가동하려고 했는데요. 모두 무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CN중공업이 중국 코스코사에 발주한 플로팅 도크는 총 3,650만 달러짜리인데요. 현재까지 1, 2차 중도금 1,000만 달러를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잔금 입금이 계속 늦어지자 코스코사는 잔금을 빠른 시일 안에 보내지 않으면 다른 회사에 이 제품을 처분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또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도 우려됩니다. CN중공업은 협력업체의 자금 결제를 못해 지난 8월 말 조선소 가동을 중단했는데요. 자금 결제가 계속 미뤄지면 자금력에 취약한 협력업체들은 도산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또 배를 만드는 시간이 길어져서 제때에 납품을 하지 못하면 CN중공업은 벌금도 내야 합니다. CN중공업이 현재 만들고 있는 첫 번째 선박은 8만 1,000톤급 벌크선인데요. 약 4천만 달러에 수주했습니다. 당초 내년 1월 중순에 인도할 예정이었는데요. 조선소 가동이 5달째 중단되면서 납기를 지키기 힘들게 됐습니다. 만약 납기일을 넘기게 되면 CN중공업은 하루에 16,000달러의 벌금을 선주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네. 야, 이게 벌금만 해도 하루에 내야 되는 벌금이 만만치 않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추가로 자금 지원을 꺼리니 채권단들과 지금 긴급 자원이 너무나도 급하게 필요한 CN중공업 간의 이러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해법, 과연 없을까요? 사실 이번 CN중공업의 워크아웃은 현재 정부와 금융권이 진행하고 있는 중소조선업계 구조조정의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채권단이 지금처럼 추가 자금 부담을 외면한다면 중소조선업계 구조조정은 추진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추가 부실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융권에게 무조건 자금을 지원하라고 압박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나서서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CN중공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조선업계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이번 CN중공업 사례가 성공적인 워크아웃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난항을 겪고 있는 CN중공업에 대한 채권단의 긴급 자금 지원 문제에 관한 소식을 정리해 들어봤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김민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극심한 신규 분양 침체에도 불구하고 10대 건설사들이 내년 한 해 동안 올해와 비슷한 규모의 분양을 한다라고 합니다. 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는데요. 자, 미분양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15만 가구를 훌쩍 넘어서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비롯된 유동성 부족이 각 건설사들을 상당히 어려운 지경으로 몰아넣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분양 물량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 그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서일범 기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10대 건설사들이 분양 물량을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을 제외한 10대 건설사의 내년 공급 예정 물량은 전체 5만 4천 가구로 올해 실제 공급 물량인 5만 3,700가구보다 300가구가량 늘어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미분양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일부 회사들이 내년에 공격적인 주택 사업을 예고하며 분양 사업을 늘렸기 때문인데요. 반면 분양 적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은 주택 사업 비중을 줄일 계획이어서 대형 건설사들의 주택 시장 판도 변화가 예고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공급 물량을 늘리는 회사는 어디입니까? 네, 업체별로는 대우건설과 삼성물산 건설부문, 그리고 포스코건설이 내년 주택 사업을 올해보다 늘리기로 확정했습니다. 대우건설은 올해 전국에서 7,500가구를 건설하고 4,450가구를 일반 분양한 데 이어 내년에는 13,500가구의 주택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재건축과 재개발 비중이 높아 일반 분양 물량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삼성물산은 올해 4,780가구를 공급하고 1,050가구를 일반 분양했는데 내년에는 올해의 2배 가까운 9,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1,000가구를 밑도는 만큼 내년 공급 물량을 다소 늘려잡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자, 미분양 적체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건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체가 이렇게 분양 물량을 늘려잡는 배경은 뭡니까? 네, 이처럼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등이 내년 공급 예정을 대폭 늘려잡은 것은 올해 초 계획한 공급 물량을 시장에 내놓지 못해 2월 된 공급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실제 삼성물산은 올해 초 계획한 공급 예정 물량이 1만 가구를 넘었지만 실제 공급된 물량은 5천 가구를 밑돌아서 내년으로 지연된 공급 물량이 대거 시장에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우건설 역시 올해 14,4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었지만 실제로는 7,500여 가구만 공급해서 결국 올해 공급하지 못한 물량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네. 자, 올해 공급 계획으로 잡았던 분양 물량이 내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양이 늘었다고 한다라면은 내년에 또 분양 시장이 얼어붙고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안 좋고 그러면은 내년에 또 공급 물량 자체가 상당히 변동될 가능성도 크다는 말씀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공급 물량을 줄이는 회사들도 있는데요. GS건설과 대림산업은 내년 주택 사업을 올해 절반 수준으로 대폭 낮추었습니다. GS건설은 올해 9,500가구를 공급한 가운데 내년에는 5,440가구를, 대림산업은 올해 7,300가구를 공급했지만 내년에는 4,000가구만 공급할 예정입니다. 현대건설의 경우 올해와 비슷한 9,100가구 정도를 공급할 방침입니다. 전년도 분양 예정 물량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공급 계획을 잡아 내년 하반기 시장 상황을 파악하면서 공급 시기와 물량을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내년도 공급 물량 관련된 소식을 서일범 기자와 이야기 나눠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경제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증시 마감 상황을 알아봅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이혜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2008년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요. 자세한 마감 시황부터 정리를 해보죠. 예, 오늘 코스피 지수는 엿새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며 2008년 증시를 마감했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개장과 함께 기관들의 윈도우 드레싱, 즉 연말 종가 관리를 위한 매수세로 추정되는 사자 주문이 강세를 띈 데다가 외국인들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며 장중 1144포인트까지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장중에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광공업 생산이 역대 최저치로 나오면서 상승폭이 둔화됐습니다. 결국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6.88포인트 오른 1124.47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삼성전자, 한국전력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대부분 하락한 가운데 삼성전자, 신세계 등 경기 방어주들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과 원달러 환율 안정정책의 정유주들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SK에너지와 GS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네. 자, 연초 1890선에서 시작한 코스피 지수가 한 800포인트 가까이 하락한 셈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시가총액도 엄청나게 많이 줄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 시가총액은 총 623조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말 1,051조 원이었던 것에 비해 40%나 줄어든 규모입니다. 올 들어 증시에서 428조 원이 날아간 셈입니다. 또 10대 그룹의 시가총액도 433조에서 268조로 감소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 보면 외국인 투자자가 33조 원을 국내에서 순매도한 반면 국내 기관이 23조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또 개인도 3조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거래 전체 금액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비중이 높았던 반면 전체 순매수 금액은 많지 않아 단타 개인 투자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관의 경우에는 연금의 주식 매수가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네. 자, 올 한 해를 정리를 해보면 물론 그 뜬 종목도 있고 상대적으로 진 종목들도 있겠죠. 함께 정리해 주십시오. 예, 경기 방어주가 선전하고 경기 민감주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또 시총 순위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시가총액 200위 상위 종목 중에 지난해 연말에 비해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은 세방전지, 한전, KPS, 남광토건, 농심 등이었고 SK텔레콤, KTNG 등도 그나마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올 들어 주가가 떨어지지 않아 체면을 세웠습니다. 주가 상승률 1위 종목은 자동차 전기 제품 생산업체인 세방전지로 올 들어 주가가 125%나 올랐습니다. 그러나 하락폭이 컸던 종목은 STX 엔진, STX 조선 등 STX 그룹주로 주가가 5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또 대림산업 하이닉스도 70% 이상 주가가 빠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도 부침이 있었는데요. 삼성전자와 포스코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 2위를 지킨 반면 3, 4위는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인 한국전력과 SK텔레콤이 올랐습니다. 지난해 3위를 차지했던 현대중공업은 조선주들의 몰락과 함께 5위로 내려앉았습니다. KT와 KTNG, 삼성화재, 신세계와 같은 경기 비탄력적인 회사들이 몸집이 상대적으로 커진 반면 현대차, LG디스플레이 등 경기 민감주들은 시가총액 상위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참고로 새해 첫 장이 1월 2일 금요일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에 개장해 오후 3시에 마감합니다. 선물옵션 시장도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3시 15분에 마감합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증시 상황과 올 한 해 증시 상황을 함께 정리해서 들어봤습니다. 이혜진 기자와 이야기 나눴고요. 잠시 후 계속해서 오늘의 뉴스 단신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산업 생산 증가율이 통계치를 작성한 1970년 이후 최저치로 추락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14%나 하락했습니다. 제조업의 체감 경기가 98년 외환위기 이후 외환위기 수준으로 악화됐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제조업의 12월 업황 기업 경기 실사 지수는 46으로 전월 대비 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신혼부부용 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도시 근로자도 월평균 소득 70% 이하의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소형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기업과 가게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임직원에 대한 면책 제도가 운영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안에 관련 지침을 금융권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네, 잠시 후 증시 전략센터를 이어갑니다. 대한민국 경제부 증권부 기자들이 아침마다 서울경제TV를 보고 있습니다. 매일 20분 투자로 미 증시 흐름을 한눈에 블룸버그 파이널 워드 30분 시청으로 아시아 경제까지 한꺼번에
블룸버그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한글 자막과 함께 방송되는 블룸버그의 또 다른 프로그램들, 주말 인터뷰 프로그램 나이트 토크, 성공한 모험 기업인을 다룬 블룸버그 벤처, 음악과 영화, 순수 미술에서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까지 고품격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매거진 프로그램 블룸버그 뮤직, 세계 정재계 거물들의 향배를 통해 글로벌 마켓을 예측하는 블룸버그 폴리티컬 캐피털, 블룸버그의 간판 스타 버나드 로가 각국 기업과 정부, 각계각층 인물 인터뷰를 통해 경제를 진단하는 블룸버그 보이스, 국내 최초 3시간 내 번역 자막 처리,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십시오. Bloomberg Television.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증시전략센터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이진행 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올 증시 폐장일에 코스피가 엿새 만에 그래도 반등을 한 채 끝이 나서 기분은 그래도 좋습니다. 오늘 장정리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금년에 2008년도 올해 1월 2일 날 1891포인트로 이렇게 첫 거래를 시작했던 코스피 지수는 네. 글로벌 경제 어떤 금융위기 속에서도 어렵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결국에는 금일 1120선에서 자리를 잡고 2008년 증시를 마감을 하였습니다. 연간 하락률을 좀 살펴보니까 40.73%에 달해서 우리나라 그 증시 개장 이후에 역대로는 세 번째 그 하락률을 기록을 했고요. 다만 이제 글로벌 증시 가운데서 10위권을 차지하면서 상대적으로는 좀 다소 양호한 수익률을 거뒀다고 이렇게 좀 분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금일 시장은 그 전일 그 중동 지역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 부각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전날 하락 마감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는 이날 상승 출발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투신권을 중심으로 유입된 주식 매수 물량이 이제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오전 장중 내내 꾸준히 유입이 되면서 반등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을 하였는데요. 오후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사흘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기관의 사자 분위기와 더불어 외국인들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코스피 지수는 오후 한때 1140선에 안착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호재가 등장한 것은 아니었지만 일단 5일 연속 하락한 데 따른 저가 반발 매수세와 연말 윈도우 드레싱으로 추정되는 어떤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장중 내내 이렇게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는데요. 오후 들어서 고점을 더욱 높이면서 급등장을 연출하던 코스피 지수는 경기지표 쇼크에 잠시 휘청였습니다. 금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11월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해서 14.1% 감소해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저치로 이제 추락을 하였는데요. 이에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경계 매물이 좀 다소 출회가 되면서 코스피 지수는 상승폭을 10포인트 이상 이렇게 반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원달러 환율이 두 달 만에 1250원대로 이렇게 내려서는 등 하락 행진을 이어가며 투자 심리를 좀 지지를 했고요. 그래서 대만 증시가 4% 가까이 치솟는 등 주변의 아시아 증시의 강세 소식도 시장을 좀 떠받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코스피 지수가 전날보다 6.88포인트 상승한 1124포인트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기관들이 연말 수익률 관리에 나서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프로그램에서도 차익과 비차익 거래에서 골고루 매수가 집중이 되면서 프로그램은 2,989억 이상의 어떤 순매수를 나타냈습니다. 네. 기관은 2,550억의 순매수를 기록했는데요. 투신은 7거래일 만에 매수 우위로 돌아서면서 2,380억 원을 순수하게 사들였고 연기금도 전날에 이어서 매수세를 보이면서 894억 원 가량을 순매수하였습니다. 외국인의 동반 매수도 눈에 띄는데요. 이틀 연속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금일도 1,889억 원을 순매수하였고요. 반면에 개인은 4,861억 원 매도 우위로 장을 마쳤습니다. 전업종이 고른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비금속 광물 업종이 4% 이상 올랐고 환율 급락 영향으로 정유주가 포진했던 화학 업종이 2%가량 올랐습니다.
반면 일부 경기 방어 업종은 좀 다소 부진했는데요. 전기, 가스와 그 통신주가 보합권에 머물렀고 증권주, IT주도 반등해서 소외되는 그런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거래는 이제 모처럼 전날보다 다소 활발한 모습을 보였는데 거래량은 3억 5,275만 주를 기록했고 거래 대금은 3조 2,125억 원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네. 자, 지난 2008년 그 한 해를 정리를 해보면 아마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상당히 극심한 그 자산 가치의 하락을 아마 경험을 한 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이게 시차를 두고 항상 좀 반복되는 그런 일들이기도 한데요. 올 한 해는 좀 유난히 좀 힘들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고요. 자, 그렇다면 다가오는 내년에는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새해 1월 달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을 한번 해보죠. 예, 우선 최근의 시장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주 초에 장중에 1200선 돌파 시도를 몇 차례 거듭했지만 결국 이것이 무위에 그치면서 기술적으로는 61선 안착에 실패를 하였습니다. 결국 지속적인 좀 지루한 조정을 보이면서 어제는 장중에 1100선 이하까지 밀렸다가 장중 연기금의 순매수 등으로 인해서 21선을 지켜냈고 이제 금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연말 결산 효과 등으로 상승 마감을 하면서 기술적으로는 반등 구간으로 진입하는 신호를 이게 주기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시장은 뚜렷한 매수 주체나 어떤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에서 좀 답답한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12월 중순만 해도 어떤 연말이나 연초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컸지만 현재는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이 어떤 좀 관망세를 유지하거나 대부분 좀 자신감을 잃은 그런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요. 결국 최근에 뚜렷한 상승 동력이 없는 이런 지루한 박스권 장세 속에서 호재와 악재가 이렇게 혼재된 지금의 증시 상황은 해를 넘겨서까지도 좀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많이 축소되었지만 연초 시장 상황 여하에 따라서는 재차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구간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네. 화면을 보시면서 연초 증시의 어떤 호재와 악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연초에 미국 오바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의 어떤 추가 인하 가능성, 그리고 국제유가의 하향 안정 등은 일단 우리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좀 호재로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진입하면서 나타날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 매물 부담 등의 어떤 수급적인 영향 이런 것들은 좀 악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결국에 1월 증시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의 어떤 심화와 정부의 부양책의 줄다리기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시 분석과 함께 내년도 주식시장을 한번 전망을 해봤습니다. 내년 1월 달에 어떤 증시의 움직임은 아주 활발할 거라고 예상하기보다는 좀 조심스럽게 전체 어떤 시장의 큰 분위기를 지켜보면서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그런 새해 첫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1월 달 시장에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해마다 이제 연말 연초가 되면 주식시장에 등장하는 단골 메뉴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1월 효과라고 하는데요. 네. 1년 중에 다른 달에 비해서 1월에 주시장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표현하는 단어인데 2008년도 우리 시장을 비롯한 글로벌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너무나 좀 부진했기 때문에 2009년 1월 효과에 대한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월 시장이 좋아야 이제 한 해 증시가 좋다라는 어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대체로 1월 시장은 이례적으로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던 경우가 많다라고 해서 이렇게 생겨난 이야기인데 제가 우리 시장에 대해서 역대 어떤 시장 상황 1월 달의 증시를 좀 분석을 좀 해보니까 그 표현이 아주 설득력이 좀 높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올해 부진이 내년에는 회복세로 접어들기를 어떤 희망하는 데서 이렇게 기인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 박스권 내에서 조정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 국내 증시는 연말 연초에 투자자들의 관망적인 시장 대응 그리고 이로 인한 수급 공백 등으로 인해서 당분간은 어떤 방향성보다는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는 판단이 좀 듭니다. 따라서 전략적으로는 사실은 방어주에 대한 어떤 관심 확대도 여전히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아울러서 연초에는 정부 정책을 비롯해서 중점 사업 추진, 제도 변경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개별 테마가 좀 부각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지수 전망은 한 치 앞을 좀 내다보기가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지수 1000포인트 선에서의 어떤 지지력이 유효하다라는 판단을 좀 가지고 있고요. 직전에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으로 전개된다면
1월에 어떤 지수 목표는 1250선까지를 목표 구간으로 세워놓고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최근에 가격적인 저평가 메리트와 외국인들의 어떤 공격적인 매도세가 좀 완화되었다면 생각해 본다면 큰 폭으로 지수가 하락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거든요. 따라서 너무 부정적인 접근도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1월 시장이 어떤 그 박스권 포인트대를 1000에서 1200포인트대 어떤 박스권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박스권 내에서 투자하기에 유망하다고 보이는 업종과 기업들은 어떤 것들을 짚고 계십니까? 네, 우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장 쉽게 종목들을 좀 찾거나 업종을 접근하시는 방법이 네. 금일 오늘 주가 흐름이 좋았던 종목들은 당분간 좀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결국 기간에 어떤 윈도우 드레싱 성격의 관리가 있었거나 금일 주가 흐름이 양호했던 종목들은 수급적으로도 비교적 좀 탄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종목이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유망한 업종은 앞서 말씀드렸던 관심 테마 이외에 어떤 정책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 중심으로 개인들의 순환매 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방금 관련이나 이제 4대강 정비 관련, 과거에는 뭐 대운하 관련주로 이렇게 테마가 분류가 됐었고, 또 최근에 바이오 테마주 등 일부 개별 테마에 이제 편승해가지고 뭐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매매에 다소 좀 주의하시면서 대응하시는 편이 좋겠고요. 전체적인 시장 대응은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되 경기 민감주와 경기 방어주, 그리고 아울러 금융주 등으로 이렇게 좀 적절히 분산하시면 편이 어떤 시장 대응에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시장이 최근 기로에 서 있는데 21선의 지지 후에 연초에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 경우에는 어떤 대형주 위주의 매매가 바람직해 보이고, 반대로 이제 21선을 이탈해서 추가적인 조정을 거치면서 다소 좀 어려운 시장 상황으로 연결이 될 때는 우량한 어떤 개별 종목이나 또 코스닥 쪽의 어떤 우량주 쪽으로도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이 유효하다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닥 시장에서 한 종목을 좀 추천해 드릴까 하는데요. 금일 추천드릴 종목은 한국전자금융입니다. 네. 자, 한국전자금융하면 이렇게 널리 알려진 기업은 또 아닌 것 같은데 투자자분들께 생소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전자금융은 한국신용정보의 자회사로 CDVN 사업과 시중은행의 점의 CD, ATM기 관리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ATM 관리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금 물류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이 매우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ATM 관리 사업은 은행과 접하지 않은 점의 ATM기를 관리하는 사업인데요. 시장 점유율이 70%에 육박할 정도로 시장 점유율은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제 국내에서는 S1이나 효성 등의 업체들이 나머지 시장을 좀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금 물류는 현금을 나누는 비중이 높은 할인점이나 톨게이트 등 현금 이송, 정산을 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한국전자금융의 ATM 관리 사업은 경기 불황이 이어질수록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관리의 어떤 불편함과 비용 절감 차원에서 아웃소싱 비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인데요. 현재 점 외에 있는 ATM기 중에 32%는 은행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이제 한국전자금융이 추가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현재 은행 내에는 은행에서는 이제 점내와 점두 이런 기기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제 점두기기라는 말은 은행 내에 있으면서 은행이 마감 시간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기를 말합니다. 2009년에는 아웃소싱 전환이 본격화될 것으로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자통법 시행에 따라서 보험사나 증권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ATM기 설치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금융권으로의 어떤 신규 수요도 매우 크게 발생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금을 다루는 비중이 높은 할인점이나 톨게이트 등도 현금 물류를 아웃소싱으로 전환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 규모는 약 150억 여원에 좀 불과하지만 2010년까지는 700억 이상으로 이렇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자금융의 매출액은 연평균 10%의 어떤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 매출 원가의 대부분이 고정비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매출이 증가할수록 크게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특히 2008년에는 2003년도에 설치되었던 고가의 ATM기가 감가상각이 좀 마무리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2009년의 영업이익의 개선은 굉장히 크게 두드러질 것이며 향후의 업황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한국전자금융이라는 기업에 대한 그런 설명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진행 차장께서 저희 이제 서울경제TV 개국과 함께 저희 방송에 대해 나오셔서 이게 항상 좋은 말씀 많이 전해주셨는데요. 네. 자, 2008년도에는 더 정확한 정보와 더 투자에 도움이 되는 많은 그런 유효한 정보들을 많이 쏟아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센 재테크를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부 증권부 기자들이 아침마다 서울경제TV를 보고 있습니다. 매일 20분 투자로 미 증시 흐름을 한눈에 블룸버그 파이널 워드 30분 시청으로 아시아 경제까지 한꺼번에 블룸버그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한글 자막과 함께 방송되는 블룸버그의 또 다른 프로그램들 주말 인터뷰 프로그램 나이트 토크 성공한 모험 기업인을 다룬 블룸버그 벤처 음악과 영화, 순수 미술에서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까지 고품격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매거진 프로그램 블룸버그 뮤직 세계 정재계 거물들의 향배를 통해 글로벌 마켓을 예측하는 블룸버그 폴리티컬 캐피털 블룸버그의 간판 스타 버너드 로가 각국 기업과 정부, 각계각층 인물 인터뷰를 통해 경제를 진단하는 블룸버그 보이스 국내 최초 3시간 내 번역 자막 처리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십시오. 나에게 맞는 재테크 방법을 찾고 계십니까?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에 시선 고정하십시오. 서울경제신문 경제 전문 기자가 전하는 생생한 재테크 정보 뉴스인 뉴스. 재테크 궁금증을 풀어보는 Q&A 시간. 요일별로 특화된 코너를 마련해 깊이 있는 재테크 정보를 제공합니다. 알짜 부동산 매물 소개 코너 투자 승부처 현장을 가다. 예비 창업자를 위한 길라잡이 창업 돈이 보인다. 실제 사례를 통해 재무 설계의 기본을 보여주는 헬로우 머니코치. 떠오르는 신흥 투자처 미술품 투자를 소개하는 미술 재테크. 대한민국 대표 재테크 프로그램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와 만나십시오. 서울경제TV에서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2008년 정말로 참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IMF 이후에 참 오랜만에 정신없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좀 좋은 쪽으로 정신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는요. 자, 2009년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 한 해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SC제일은행 목동 PRB 센터의 김희태 지점장과 함께 올 한 해 재테크를 총결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2008년도 투자 시장부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죠. 2008년 무자년 무지하게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재치 넘치시는데요. 재테크란 말이 생긴 이후에 올 한 해가 가장 최악의 해로 기록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주식, 펀드, 부동산, 회원권 등 거의 모든 투자 자산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투자 자산별로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주식시장을 살펴보면요. 지난해 10월 말 역대 최고점인 2064.85포인트를 기록하며 해를 넘긴 코스피가 올해 10월 24일 종가 기준으로 938.75포인트를 기록하며 1년 만에 54%가 폭락을 했고요. 네. 하지만 통화수학과 금리 인하 등의 호재로 연중 저점 이후에 최근에는 저점 대비 한 22% 정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세계 주요 증시를 살펴보면요. 러시아가 71.31% 급락해 낙폭이 가장 컸고요. 네. 중국 상하이 마이너스 63.4%, 인도 마이너스 52.02%, 홍콩 항생지수는 48.91%를 하락했으며 네. 한국은 연말 낙폭을 일부 만회해서요. 39.49% 하락하는 기록을 보여서 부분적으로는 선방을 했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고유가 시대의 그 혜택을 톡톡히 보던 러시아 경제가 이제 유가가 폭락을 하면서 그에 따라서 경제가 좀 어려워지는 탓에 지금 러시아 그 수익률이 71% 마이너스입니다. 엄청나네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재테크 결산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물려있는 펀드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펀드통이라는 얘기까지 생겨날 정도로 골칫거리가 됐는데 펀드 시장이 어땠습니까? 네, 올해 펀드 시장은 반토막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맞을 정도로 국내 및 해외 펀드가 모두 심각했는데요. 네. 제로인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 고점 대비해서 국내 주식형 펀드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43.49%로 밝히고 있고요. 네. 해외 주식형 펀드는 이거보다 더 심각합니다. 마이너스 54.83%를 기록한 것으로 발표가 됐고요. 국내외 주식형 펀드 자산의 규모도 지난해 최고 136조 원이었던 것이 최고 83조 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반토막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들어맞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좀 전에 이제 뭐 펀드 얘기하다 보면 또 많은 분들께서 한때 이제 기회의 땅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죠. 중국 관련 펀드에 그 투자를 하지 못해가지고 번호표를 뽑고 1시간, 2시간씩 기다렸던 투자자분들도 참 많았을 텐데, 물론 뭐 특정 어떤 그 펀드 운용 회사에서 팔았던 상품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알고 보니까 또 중국 시장에 올인된 그런 펀드였다라 그래서 말도 많았고요. 네. 중국 펀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마이너스가 너무 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저도 지금 아직 중국 펀드를 쥐고서 던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지점장님께서도요? 예. 최근에 중국 펀드는 중국 정부의 잇따른 부양책 발표로 인해서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이 상승세가 이어질지 큰 관심거리이기도 하고요. 장기적인 측면으로는 전 세계의 경제를 이끌어 나갈 만한 나라, 지금의 어려움을 선도적으로 해결할 만한 나라라고 중국을 다시 보는 시각이 매우 강한 시기입니다. 네. 경제 성장률이 8% 이상만 유지될 수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해 보일 것도 같은데요. 단지 단기적으로 부담인 비유통주와 돌발 악재들이 출현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금 뭐 내년도 중국 경제 성장률 한 5% 내외 될 것이다라고 또 뭐 그런 전망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 다른 나라들은 지금 마이너스 성장이 거의 확실시되어 있는 마당에 그 정도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언뜻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유가 문제도 이제 빼놓을 수 없겠죠. 100달러대 뭐 중반까지 올라갔던 유가가 또 다시 이게 30달러대까지 한 6개월 만에 폭락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유가 얘기도 정리해 주십시오. 유가를 보면 참 올 한 해가 어땠는지 정확히 좀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네. 미국 서부 텍사스 중진류 기준으로 지난해 말 배럴당 95.98달러였던 유가가 7월 11일에는 최고 147.27달러까지 급등을 했었고요. 네. 이때 아마 다들 들으셨던 얘기가 있으셨을 텐데 골드만삭스라는 회사에서 유가가 200달러 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내놓아서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었던 적도 있었고요. 이후로 급락세로 돌아선 유가는 12월 22일 현재 30달러대로 떨어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모건 스탠리에서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유가가 20달러로 내려갈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놔서 우리를 참으로 헛갈리게 하는 한 해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자, 그 밖에 부동산도 무척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지금 이미 많이 떨어졌고 더 문제는 앞으로도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점치는 전문가들이 많다는 것이죠. 예. 부동산 불패 우리나라가 참 부동산으로도 심각한 한 해였는데요. 네. 강남, 용인, 분당 등의 그 버블 세븐 지역의 요즘 아파트 값은 2006년도 가을 수준, 그러니까 부동산이 오르기 바로 직전의 그 2, 3년 전 가격으로 되돌아갔고요. 경기도 용인을 시작으로 해서 고점 대비 50% 이상 떨어진 반값 아파트도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부동산 뱅크에 따르면 버블 세븐 지역의 집값이 작년 말 대비 평균 8.75% 하락을 했습니다. 지역별로 평균 하락률을 한번 살펴보면요. 용인이 가장 큽니다. 10.99%, 강남 10.8%, 송파 9.62, 분당 9.06, 목동 7.99, 서초 5.81, 평촌 5.59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야, 이렇게 보니까 버블세븐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주택 가격 등등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군요. 그 밖에 아파트 값을 비롯해서 뭐 공장 가격이라든가 건물 가격, 뭐 단독주택 가격 모두 굉장히 많이들 하락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마감을 해야 되는데, 자,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어떤 그 덕담이랄까, 또 힘내시라고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0년 만에 처음 맞는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과연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IT 버블, 9.11 테러, 또 IMF 등을 겪어왔고요.
전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우리 시장은 새로운 장을 열어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전에 생각하셨던 것보다는 좀 더 보수적이고 좀 더 장기적으로 판단하시고 행동하신다면 멋진 새해를 맞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덕담으로 마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SC제일은행 목동 PRB센터의 김희태 지점장과 함께했고요. 내년도에도 더 좋은 그런 정보와 투자 조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1120선을 회복을 하면서 올 한 해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증시도 올해만큼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각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는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본격적인 주가 상승은 2, 4분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2, 4분기가 아니라 2, 4분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 위기 상황이면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합심해서 노력을 한다라고 보면은 언젠가는 위기 상황이 종료가 되는 시점이 있을 것이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얼마나 치열한 노력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 회복 시점은 앞당겨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올 한 해도 물론 열심히 사셨겠지만요. 내년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치열하게 노력하면서 열심히 사는 그런 한 해로 만들어야겠습니다. 하루 이틀 동안 이제 마음의 준비 잘하고 새해는 더 열심히 살아야겠는데요. 저부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